정약용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쓰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방 안에 쌓이면 사람의 정신도 함께 묻힌다고요. 그 애들은 혹시 자신의 집에 들어서면서 이유 모를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넘쳐나고, 거실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베란다에는 언제 들여놓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운동기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그런 풍경 말입니다. 물건이 가득한 집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림이 넉넉하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약용이 보기에 그것은 넉넉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득함이 삶을 조이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아까워서라고 말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언젠가 쓸 날이 올 테니까, 아직 멀쩡한데 버리면 낭비니까.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쓰임을 다한 것에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 이사할 때 쌓은 짐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으면서 매달 창고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5년 동안 작은 여행을 여러 번 다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 차지한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는 매달 비용이 발생하고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며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할 때 관아의 창고를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몇 년째 손대지 않은 물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곡식은 상했고 직물은 좀 있었으며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쓰이지 못한 물자는 결국 썩어서 사라졌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 창고 안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과 같다고요. 그대들의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러닝머신은 지금 운동기구입니까? 아니면 빨래 건조대입니까? 서재에 꽂힌 책들은 읽으려고 산 것입니까? 아니면 사놓으면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산 것입니까? 싸게 샀다는 이유로 들여놓은 가전제품은 지금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기는 합니까? 미련이라는 감정은 교묘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기억, 언젠가는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정리하지 못할 이유들,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물건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미련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미 지불한 돈에 대한 아쉬움이 현재의 공간을 점령하고 미래에 써야 할 돈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가득 찬 집이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가득함 속에서 그대의 시간과 돈과 마음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사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요해서 산다고 대부분은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오래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소비를 움직이는 힘은 필요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 이 막연한 두려움이 손을 움직여 지갑을 열게 합니다. 할인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냉정함을 잃는 것도 묶음. 상품 앞에서 계산 없이 손이 나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불안이 시킨 일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매주 대형 장을 보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 더 주는 행사, 3 더하기 1 묶음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당장은 이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지난주에 산 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채는 시들었고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으며 냉동실에는 언제 넣었는지 모를 고기가 얼음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할인해서 산 물건의 절반은 결국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30% 할인이 아니라 50% 낭비였던 것입니다. 이 집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니 불안해서 또 사고 또 사니 냉장고가 더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니 더 파악이 안 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혼란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소비를 낳고 소비가 다시 혼란을 키운다고요. 이것은 물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행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관리가 현황을 모르고 현황을 모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판단이 더 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목민관의 첫째 덕목으로 기록의 정리를 꼽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파악되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대들의 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옷장 안에 옷이 몇 벌 있는지 아십니까? 신발장에 신발이 몇 켤레인지 세어본 적 있습니까? 욕실 서랍에 칫솔이 몇 개 들어있는지, 주방 찬장에 같은 종류의 그릇이 몇 개나 겹쳐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재고를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또 삽니다. 사놓고 어디 두었는지 모르니 필요할 때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니 같은 것을 또 삽니다. 이 순환이 돈이 줄줄 새는 집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정돈된 공간에서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불필요한 소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대의 집은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그대입니까? 아니면 물건입니까? 많은 사람이 정리를 했다고 말합니다. 주말에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걸레로 먼지를 닦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서랍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거실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 유지가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긴 것뿐이지 물건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침대 밑에, 베란다 구석에 또는 지하 창고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눈에서 사라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정리는 물건의 양 자체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은 물건의 제자리라는 이름을 다시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곧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물건을 남길 것인가 보낼 것인가, 지금 결정할 것인가, 내일로 미룰 것인가, 여기까지 할 것인가, 끝까지 할 것인가. 정리는 이런 작은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결정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남기자니 자리가 없고 결정하자니 틀릴까 두렵습니다. 이 망설임이 쌓이면 방 안에는 미뤄둔 결정의 잔해가 쌓입니다. 어지러운 방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내리지 못한 결단의 무덤인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결단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민심서를 집필할 때 앞에 놓인 자료는 수천 장에 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은 사례, 옛 문헌에서 뽑아낸 기록, 자신이 직접 경험한 행정의 현장들. 이 방대한 자료를 모두 담으면 책이 되지 않고 너무 덜어내면 핵심이 빠졌습니다. 정약용은 매 장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지 고심했습니다. 그 결단이 고통스러웠지만 덜어내지 않으면 남는 것도 빛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도 방 안의 물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으로 번집니다. 물건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에는 피로가 따릅니다. 하나하나 고르고 판단하는 일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 편을 택합니다. 오늘 안 해도 당장 문제 될 것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미뤄둔 결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 안에 고스란히 남아 공간을 차지하고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짐이 됩니다. 아직 정리 안 했는데 하는 그 생각이 매일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미루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우면 큰 일도 시작할 수 없다고요. 정돈된 공간에서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빗자루가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평생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만물에는 있어야 할 곳이 있다고요. 해는 하늘에 있어야 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며 벼는 논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자리가 있고
물건에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경물의 정신이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곧 각각의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전체가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새는 집에는 이 제자리가 없습니다. 가위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체온계는 찾을 때마다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여분의 건전지는 서랍 세 군데에 켜져 있고 그 사실을 가족 중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건에 제자리가 없으면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필요할 때 찾지 못합니다. 둘째, 찾지 못하니 같은 것을 또 삽니다. 셋째, 또 산 물건은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아무 데나 놓입니다. 넷째, 그렇게 분산된 물건들은 서로 섞이고 결국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집안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씩 쌓입니다. 가위가 5개, 테이프가 4개, 볼펜이 20자루. 하나면 충분한 것을 5개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물건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이 수원화성을 설계할 때 가장 공들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배치였습니다. 성벽의 높이, 문의 위치, 망루의 간격, 물길의 방향,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전체가 작동했습니다. 망루가 엉뚱한 곳에 서 있으면 적이 와도 보이지 않고 문이 잘못된 곳에 뚫려 있으면 사람의 흐름이 막혔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배치가 전체의 효율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의 물건도 이와 같습니다. 칫솔이 욕실에 있지 않고 거실 탁자 위에 굴러다니면 아침마다 찾는 시간이 생깁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1년이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세는 것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집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건이 쓰인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누가 꺼내 쓰든 제자리에 다시 놓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도 같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는 집은 물건을 찾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중으로 사는 일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니 돈이 저절로 모입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이 없는 집은 물건이 떠돌아다닙니다. 떠도는 물건은 주인을 잃고 주인을 잃은 물건은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그대의 집에서 물건들은 지금 제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새로운 곳에서 발견됩니까? 사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그 자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아직 사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정돈된 공간에서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리를 아는 물건은 주인을 편안하게 하고 떠도는 물건은 주인을 지치게 합니다. 정리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건이 정돈되지 않은 집에서는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릅니다. 넥타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남편, 양말을 못 찾겠다고 소리치는 아이, 학교 준비물이 안 보인다며 아침부터 집 안을 뒤지는 자녀. 이 모든 물음은 결국 한 사람에게 향합니다. 어머니이거나 아내인 그 사람입니다. 물건에 제자리가 없으니 찾는 일이 누군가의 몫이 되고 그 몫은 거의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서서히 피로와 억울함이 쌓입니다. 정혜경은 가족 안에서의 책임 분담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당부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내 물건은 내가 거두어라. 내 자리는 내가 정돈해라. 어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요. 정약용이 이 말을 반복한 것은 단순히 정리를 잘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몫을 자기가 지는 것이 사람 노릇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는 물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아이는 어디에 놓으라는 말을 안 해주었다고 항변합니다. 아내는 결국 혼자 치우면서 속으로 울분을 삼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물건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감정의 골을 파고 그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돈을 잃는 것도 아깝지만 가족 사이의 평화를 잃는 것은
돈으로 되살릴 수 없는 손실입니다. 반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에는 고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물건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찾고 스스로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이의 책은 아이가 꽂고 아버지의 서류는 아버지가 정리하며 공용 물건은 가족 모두가 아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규칙이 정착되면 가족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물어볼 일이 없으니 짜증이 생기지 않고 짜증이 없으니 대화의 톤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리가 관계를 직접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관계를 서서히 허무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큰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요. 내 양말은 내 서랍에 넣어라. 이 단순한 한마디가 정착되는 집에서는 책임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귀찮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돈된 공간이 주는 평화를 한번 경험하면 그 규율은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그대의 집에서는 지금 누가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챙기는 것. 그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조용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추억이라는 말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 아이가 어릴 때 입었던 옷,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 오래전 연인에게 받은 선물.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버리면 그 시간까지 지워지는 것 같고 남기면 그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먼지 속에 묻혀있는 물건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공간으로 방치된 짐일 뿐입니다. 추억과 방치는 다릅니다. 추억은 마음에 남는 것이고 방치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남기면 기억은 보존됩니다. 그러나 물건 자체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현재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자라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서랍, 세 칸을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옷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5년 전 취미로 샀던 장비가 베란다 한쪽을 점령하고 있으면 빨래를 넣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과거의 물건이 현재의 삶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가 풀린 뒤 고향 마현으로 돌아왔습니다. 18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집에는 젊은 시절 모아두었던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의 물건들,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베껴 쓴 종이 묶음, 정조 임금에게 올렸던 상소문의 초고들, 하나하나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들을 앞에 놓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쓰임을 다한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훗날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정리의 시간이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건을 왜 붙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물건이 아까운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인가? 비싸게 샀다는 기억이 발목을 잡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 싫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물건 너머에 있는 자신의 불안과 미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곧 자기 성찰입니다. 서랍을 여는 일이 마음을 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거를 붙잡습니다. 낡은 물건을 버리면 당장은 아프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여백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백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해배 후 비워낸 서재에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처럼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다음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대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공간이 열릴까요? 정리를 단순한 살림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안일이지, 살림하는 거지, 이걸 배워서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정리는 살림이 아니라 경영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자신의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가,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서 소모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재배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이 지방관에게 첫째로 강조한 것이 관아의 정돈이었습니다. 기록이 흐트러져 있으면 행정이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면 백성이 고통받는다고요. 지 안의 정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건이 흐트러져 있으면 시간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면 돈이 새며 돈이 새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정리를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전체를 다 해야 할 것 같으니 압도당하고 압도당하니 손을 대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니 자책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정리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마치 건강관리처럼 매일 조금씩 이어가야 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한 번 운동했다고 영원히 건강해지지 않듯 한 번 치웠다고 영원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서재는 베껴 쓴 종이와 참고 서적으로 빼곡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읽어야 하고 다 기록해야 하고 다 남겨두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종이 한 장도 아껴 써야 하는 처지가 되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핵심만 남기면 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실천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통기한이 지난 것부터 버리십시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가장 가벼운 결정입니다. 썩은 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1년 이상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을 살펴보십시오. 언젠가는 쓸 것이라는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는 양을 맞추십시오. 새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집안의 물건은 더 이상 불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비워서 오히려 일상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앉을 의자가 없고 겨울이 오면 꺼낼 이불이 없는 집은 정리된 집이 아니라 텅 빈 집입니다. 정리의 목적은 깔끔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넉넉히 2대, 쓰임이 다한 것은 미련 없이 보내는 것.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진짜 정리입니다. 정약용이 검소하되 핵심에는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들도 덜어내되 삶을 빈곤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의 집에 들어설 때 느꼈던 그 답답함, 이유를 알 수 없던 그 무거움의 정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물건이 쌓여서 답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뤄둔 결정이, 파악하지 못한 재고가, 한 사람에게 몰린 책임이, 놓지 못한 과거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완벽주의가 뒤엉켜 만든 무게였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서재 풍경을 그려봅니다. 마현의 작은 방, 책 몇 권이 벽을 따라 가지런히 꽂혀 있고 붓과 벼루가 책상 한쪽에 정돈되어 있으며 찻잔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방에는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넓지도 않았고 값비싼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백 속에서 정약용은 500여 권의 저술을 완성했습니다. 비어 있었기에 생각이 채워질 수 있었고 단순했기에 핵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물건을 비워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왜 이것을 샀는가? 왜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성찰입니다. 정약용은 이 성찰의 습관을 평생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책상은 정돈되어 있었는가? 내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는가? 이런 작은 점검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리는 시간 경영입니다. 물건을 찾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그 시간은 그대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정리는 자본 경영입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멈추면 그 돈은 그대의 미래를 위해 쌓입니다. 정리는 마음 경영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가 걷히면 그대의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삶의 통제력이 회복됩니다. 자신의 물건을, 시간을, 돈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정혜경은 그런 사람이 결국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서랍 하나를 열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하나를 꺼내어 내보내십시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대의 공간에 한 뼘의 여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여백이 만들어진 순간 숨이 조금 트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정돈된 공간에서만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오늘 서랍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을 내려놓은 뒤에 보이는 삶입니다.